일상이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버스의 진화심리학,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부제가 마음과 행동을 탐구하는 새로운 과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대 기술에서 마음과 행동을 탐구하는 놀라운 기술이 뭐가 있죠? 빅데이터.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모두 거짓말을 한다, 그 책에서 살펴봤듯이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검색창,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빅데이터나 검색창은 마음과 행동의 패턴,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데는 매우 유용한데, 우리 마음과 행동의 원인, 이유, 도대체 왜 이런 거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도구는 아니잖아요. 왜 이런 마음, 행동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학문 분야가 바로 진화심리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화심리학은 우리의 행동과 마음이 1000년, 2000년 이런 짧은 시간이 아니라 수십만 년 또는 수백만 년의 오랜 기간의 진화를 통해서 형성되어 왔다는 거죠. 우리를 알아가는 키로서 진화심리학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행동의 보편성. 우리는 지역별로, 문화권별로 매우 다양한 그런 인간의 마음과 행동이 있을 것이다,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문화권이나 어느 지역이나 인간의 행동과 마음에는 보편성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인류의 기원이 다양한 지역에서 기원을 한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형성이 돼서 그 인류가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다른 지역에 존재하던 영장류들을 정복하고 멸종시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되어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기원설이 있고 다지역 기원설이 있는데, 거의 대다수의 학자들이 아프리카 기원설을 지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아프리카를 고향으로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저도 20대에 아프리카를 다녀왔는데 왠지 모르게 친숙한 느낌. 보편적인 행동이나 마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뱀, 거미. 그러니까 인류가 뱀이나 거미를 많이 무서워했나 봐요. 왜냐하면 사자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관찰해서 볼 수가 있는데, 뱀 이런 거는 소리도 없이 몰래 슉 오니까, 거미, 독거미, 그리고 높은 곳, 낯선 사람에 대해서 공통적인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이 많은 음식에 대한 선호. 과거에는 어떻죠? 먹을 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야 되고, 또 신체에 축적할 수 있는 지방이 굉장히 선호되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먹을 게 풍족하잖아요. 이러한 진화적으로 형성된 메커니즘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풍족한데 지방을 선호해서 비만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부조화라는 개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부조화에 있어서 비만 말고도 또 인간관계도 있죠. 우리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아무리 많아도 150명을 넘지 않는 그런 인간관계, 집단의 무리 속에서 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불과 수십 년, 수백 년 사이에 굉장히 큰 규모의 사회를 형성해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어렵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사바나 가설, 어느 문화권이나 사진을 보여주면서 실험을 했을 때 사바나 풍경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는 습성, 그게 과거에 이제 익은 열매를 먹던 그런 습성에서 연유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익은 열매에는 소량이지만 알코올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렵 가설, 주로 남자들이 수렵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신체 능력이 공간 이동 과제에 익숙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한다거나 운전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남성이 조금 더 뛰어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채집은 주로 여성들이 많이 했는데, 그로 인해서 여성들은 공간 위치를 기억하는 이런 과제에 있어서 또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의학도 진화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다윈 의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왜 열이 나는가, 질병과 기생충에 맞서는 신체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이 날 때 해열제를 먹는 것은 그 근본적인 치료에 있어서는 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오히려 먹지 않고 열을 좀 참아내는 게 훨씬 더 빨리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정신과적인 측면에서도 불안, 현대인들의 큰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것도 진화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습성이라는 거죠. 내일 먹을 것에 대한 불안, 그리고 주변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불안, 이런 게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아올 수 없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덧,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독소나 기형 유발 물질을 피하기 위한 또 그런 신체 메커니즘이고, 음식에 양념을 섞어서 먹는 걸 좋아하는 것, 그 음식에 있는 균을 제거하기 위한 아주 오랜 시간의 진화로 인한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배우자 선호 내용도 진화적 관점에서 분석을 해놓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과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큰 키워드로 본다면 여성 입장에서 배우자를 봤을 때 후손을 부양해낼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자원이 있는가, 그게 가장 절대적으로 과거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뭐 당장 돈이 있고 그런 측면보다도 재정적 전망, 앞으로 뭔가 열심히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뭐 지능이라든가 야망, 근면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왔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지위, 또 나이가 많은 남자. 왜냐하면 나이가 어느 정도 자기보다 조금 더 많으면 그만큼 자원을 많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큰 키와 신체적 능력,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원과 관련이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만 보면은 아니 뭐야, 그러면은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원이 중요하구만. 결국 자원이라는 거는 현대사회에선 돈이잖아요. 돈 많은 사람만을 우리가 선호해야 되는가,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화적 관점으로 봤을 때도 저런 자원을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결국 나에게 나눠주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헌신,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헌신하는가, 그런 부분을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바로 헌신이 사랑이 되는 부분이겠죠. 이러한 여성의 배우자 선호 경향으로 인해서 남성들은 어떤 경향이 생기겠어요? 이러한 자원들, 지위, 미래의 전망, 이런 것들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거나 과장하는 그런 경향이 생긴다는 거죠. 이건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남성의 배우자 선호 내용, 이 내용도 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과 너무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진화 과정에서 형성된 것들, 젊음과 건강에 관한 신호, 이 부분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전자를 잘 퍼뜨리기 위해서 깨끗한 피부, 우리 CF에서 항상 보는 거죠. 피부에 관한 광고, 두툼한 입술을 두툼하게 하기 위해서 보톡스나 필러 같은 거 많이들 시술을 하잖아요. 작은 아래턱, 이 V라인이 현대 세계에 들어와서 유행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허리 대 엉덩이 비율,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이고, 그리고 3살쯤 어린 여성을 선호해왔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젊음이니까 자기보다 젊은 여성을 선호해왔다. 그리고 정절에 대한 개념인데 왜 정절을 요구했는가? 지금이야 혈액형도 있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자손인지 아닌지 100% 거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항상 남성들은 불안한 거죠. 내가 혹시 다른 남자의 자녀를 부양할 위험은 없을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생김새를 가지고도 굉장히 관찰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과연 나의 자녀일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성 불확실성 문제, 나의 유전자가 전달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불확실성 문제로 인해서 혼전 순결, 정절을 이제 요구하게 되었다는 내용인데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인데, 우리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문화권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 나온 그런 실험 결과 미의 기준은 모든 문화권에서 아주 일관되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어떤 보편성에 대한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친족의 개념인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유전적 연관성이 되겠죠. 가족,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왜 어머니가 더 많은 보살핌을 제공하는가? 두 가지 가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성, 불확실성, 가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제가 내 자녀인지 아닌지 이 불확실함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머니는 100% 확실하잖아요. 자기의 신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더 많은 보살핌을 제공하고, 또 하나는 짝짓기 기회비용 가설인데 아무래도 남성의 경우는 또 다른 짝짓기를 찾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하여튼 뭐 진화적으로 쭉 있었나 봐요. 그런데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자녀에게 덜 보살핌을 제공한다. 이 두 가지 가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부분이 또 친족의 유전적 연관성인데 마찬가지 내용이에요. 부계는 불확실하다고 했죠. 모계는 확실하죠. 그러니까 손자 세대의 조부모 중에서 어떤 조부모가 가장 많은 애정과 지원을 하는가 비교를 해보면, 자, 외할머니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도 어떤 조부모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어떤 조부모에게 많은 애정을 받고 지원을 받는가 했을 때 1위로 꼽히는 분이 바로 외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왜죠? 외할머니는 100% 확실하죠. 유전적 연관성이. 뱃속으로 직접 낳았고 엄마는 뱃속으로 나를 직접 낳았잖아요. 그 다음이 외할아버지. 딸에서 나온 유전자는 확실하니까 그 다음이 이제 친할머니, 아버지가 나온 건 확실하죠. 친할아버지는 두 단계 모두 다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좀 멀게 느껴지는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모가 고모보다 더 많은 애정과 지원을 주고 외삼촌이 삼촌보다 더 많은 애정과 지원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이들의 설문에서 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책의 모든 부분이 다 공감이 가는 건 아니지만 또 나름대로 의아한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전체적으로 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그래도 진화심리학은 전반적으로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될 학문 대상이라든가 교양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